10대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지난해 은행 본사로 승진 발령받은 그에 비해 그녀의 수입이 턱없이 적고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재판에서 패했다. 이제 그나마의 수입원도 사라졌으니 현재로서 다음의 소송이란 불가능했다. 구두를 벗지 않은 채 그녀는 현관턱에 걸터 앉는다. 두툼한 히라버 교본과 사전, 공책과 납작한 필통이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노란 빛이 도는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린다. 어두워지자 그녀는 눈을 뜬다. 어둠 때문에 검게 보이는 가구들을, 검은 커튼을, 정적에 잠긴 검은 베란다를 본다.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가 이내 악문다. 심장에 장전된 차디찬 폭약을 향해 타들어가던 불꽃은 없다.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의 내부처럼, 작동을 멈춘 승강기의 통로처럼 그녀의 입술 안쪽은 텅 비어 있다. 여전히 말라있는 뺨을 그녀는 손등으로 닦아낸다. 눈물이 흘렀던 길에 지도를 그려뒀더라면, 말이 흘러나왔던 길에 바늘자국을, 핏자국이라도 새겨뒀더라면. 하지만 너무 끔찍한 길이었어.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3. 15살의 초여름이었다. 꽉 찬 달이 검고 뭉클뭉클한 구름장 속에서 멈칫 몸을 감췄다가 드러내길 반복하던 일요일 밤이었다. 아무리 닦아도 어둑한 데가 남는 은숟가락 같은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두운 보도를 걷고 있었다. 한순간 신비하고 불안한 암호 같은 달무리가 보랏빛 동그라미를 그으며 구름 위로 번졌다. 수유리의 집에서 419 탑 내거리까지는 버스로 고작 세 정거장 거리였지만 워낙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시간이 퍽 늦어버렸다. 모퉁이 서점에 이르렀을 땐 그 옆 전파사에 진열된 여러 대의 텔레비전에서 동시에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점에 들어서자 꾸깃꾸깃한 회색 셔츠에 넓적한 멜빵을 한 중년의 주인 남자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나는 바쁘게 서가를 오가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집어든 책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책, 불교에 관한 보르헤스의 대중 강연을 번역한 문고판 서적이었다. 그때의 나에게 불교의 인상이란 보름 전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갔던 연등의 날의 기억이 전부였다. 그때까지의 짧은 인생을 통틀어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을 광경을 그 하루의 낮과 밤에 모두 경험했다. 수십 장의 얇은 홍보랏빛 한지 조각들을 일일이 주름지게 말아 꽃들을 만들어 붙인 연등들이 햇빛을 받으며 대웅전 앞마당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만 특별히 절에서 준다는 심심한 국수를
봉양간 앞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먹은 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등들이 밝혀지자 나는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따스한 촛불의 빛이 안쪽에서 고요히 새어나오는 먹색 어둠 속에서 겹겹이 흔들리는 수백 송이의 붉고 흰 지등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퇴근했지만 나는 걸음을 뗄 수 없었다. 2달 뒤면 가족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일요일 오전, 왜 내 눈앞에 그 지등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 그 빛들이 준 충격이 종교적인 경외감과는 약간 다른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니가 넉넉히 쥐어준 돈으로 기초 독일어 교본과 회화 테이프를 사러 간 그 밤, 나는 문고판 수타니파타와 법구경, 현암사에서 나온 연화무늬 표지의 화엄경 강의와 열반경 강의를 욕심껏 골랐다. 그 책들을 지구 반대편의 독일까지 운반함으로써 가족들과 나의 운명이 안전해질 것 같은 막연하고 미신적인 희망 같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보르헤스의 이 얇은 책이 그 목록에 끼어든 것은 서양 사람이 쓴 책이니만큼 아마 기초적인 입문서가 되어줄 거라는 실질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반쯤 눈을 감은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후회하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그의 사진이 초록색 표지 상단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그때에는 특별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았다. 독일에서 보낸 17년 동안 나는 그 책들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밤에는 그저 한글의 생김새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책을 펼치든 그 초여름밤 수유리의 서늘한 공기가 팔뚝이로 느껴졌다. 어둑한 은숟가락 같던 달과 신비하고 불안한 암시 같던 보랏빛 달무리를 잊지 않은 것은 그 책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책은 현암사에서 나온 화엄경 강의였다. 그토록 찬란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사유의 체계를 그 후 어느 책에서도 다시 경험하지 못했다. 반면 보르헤스의 이 책은 짐작대로 쉽고 괴갈적인 내용이어서 비교적 빨리 훑어보고는 책장에 꽂아두고만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대학에 들어가 그의 소설들과 평전을 독일어로 읽고서야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펼쳐 읽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아침 이 얇은 초록색 책이 다시 생각나 창고의 트렁크에서 꺼내왔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가 거친 필체의 메모를 발견했다. 세상은 환이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라고 보르헤스가 구술한 문장 바로 아래였다. 그 꿈이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가? 피가 흐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는가? 이어서 독일어로 생명이라고 흘렸었다가 굵게 가로로 선을 그어 지은 흔적이 보였다. 분명히 내 필체인데 언제 그것을 적어 넣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독일에서 학생들이 노트 필기할 때 사용하는 짙은 청색 잉크 글씨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회색 가죽 필통을 찾아냈다. 기억대로 만년필이 그 안에 있었다. 독일에 건너간 직후부터 대학 2년 무렵까지 수차례 촉을 갈아가며 사용했던 것이었다. 흠집이 좀 있을 뿐 깨진 데 없는 뚜껑을 열어 책상 한켠에 두고 촉에 말라붙은 잉크를 녹이기 위해 욕실로 만년필을 들고 갔다. 세면대에 맑은 물을 받은 뒤 촉을 담그자 짙은 청색의 가느다란 실 같은 잉크가 흔들리는 곡선을 그리며 끝없이 번져갔다. 4. 아무것도 그에게 묻지 마시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시오. 우렁우렁 따라 읽는 학생들 사이에 그녀는 묵묵히 앉아 있다. 히라버 강사는 더 이상 그녀의 침묵을 지적하지 않는다. 비스듬히 뒷모습을 보이며 푹신한 헝겊지우개를 든 손과 팔을 크게 움직여 흙판 가득 씌워진 문장들을 지운다. 그가 동작을 멈출 때까지 학생들은 침묵한다. 기둥 뒤에 앉아있던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허리를 힘주어 펴고는 주먹으로 척추깨를 두드린다. 여드름 투성이의 철학도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의 액정 위로 검지손가락을 움직인다. 거구의 대학원생은 흙판에서 힘차게 지워지는 문장들을 지켜보고 있다. 체구와 대조되어 더 얇아 보이는 입술을 벌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라지는 단어들을 읽는다. 6월부터는 플라톤을 읽습니다. 물론 문법은 계속 병행해 공부합니다. 깨끗해진 흙판에 상체를 기대며 히라버 강사가 말한다. 백묵을 쥐지 않는 왼손으로 안경을 추어 올린다. 침묵 속에서 우우 하는 분절되지 않은 음성으로만 소통하던 인간이 처음 몇 개의 단어들을 만들어낸 뒤 언어는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체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언어는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규칙들을 갖습니다. 고를 배우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는 백묵으로 흙판에 포물선을 그린다. 왼쪽 오르막의 경사는 가파르고 오른쪽의 내르막길은 완만하고 길다. 포물선의 정점을 검지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정점에 이른 언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디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좀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쇠퇴이고 타락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유럽어는 그 오랜 과정을 거쳐 덜 엄격하게, 덜 정교하게, 덜 복잡하게 변화한 결과물입니다. 플라톤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 정점에 이뤘던 고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의 말을 읽기 전에 그는 침묵한다. 기둥 뒤에 앉은 중년 남자가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는 짧게 낮게 헛기침을 한다. 한 번 더 길게 헛기침을 하자 이마에 여드름이 익은 대학생이 남자를 흘낏 돌아본다. 말하자면 플라톤이 구사한 히라버는 마치 딱 떨어지게 하는 단단한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대 이후 고대 히라버는 급격하게 저물어 갑니다. 언어와 함께 히랍 국가들 역시 쇠망을 맞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언어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석양 앞에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모든 말에 집중하지 못한다. 한 문장이 긴 물고기처럼 토막나서 비늘 같은 조사와 어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채 그녀의 귀 속에 박혀 있다. 침묵에서 우우 분절되지 않은 음성, 처음 몇 개들의 단어들. 말을 읽기 전에 그것을 사용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녀는 때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들이 그런 것에 가깝기를 바랐다. 신음이나 낮은 비명, 숨죽여 앓는 소리, 으르렁거림, 잠결에 아이를 달래는 흥얼거림, 킥킥 터지는 웃음, 어떤 입술들이 포개어졌다가 떨어지는 소리. 그녀 자신이 방금 사용한 단어들의 형상을 들여다보다가 때때로 입술을 열어 그것들을 읽을 때가 있었다. 핀에 꽂힌 육체 같은 그 납작한 형상들과 뒤늦게 그것을 읽으려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 그녀는 이내 깨달을 수 있었다. 읽기를 멈추고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곤 했다. 베인 곳을 바로 눌러 지혈하거나 반대로 힘껏 피를 짜내 혈관 속으로 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할 때처럼. 목소리. 당신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이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족은 아직 그 병원 2층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18세기에 인쇄소로 지어졌다던 석조 건물은 지금쯤 연한 담쟁이 잎으로 덮였겠지요. 중정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틈으로 자잘한 제비꽃들이 피었다가 졌겠지요. 민들레도 시들어 희끗한 홀령 같은 홀씨들만 동그랗게 남았겠지요. 굵게 찍힌 문장 부호 같은 야생 개미들이 줄을 이어 계단 가장자리를 오르내리고 있겠지요. 볼 때마다 다른 색깔의 화려한 사리를 쓰고 있던 당신의 뱅골인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차디찬 회색 눈으로 내 안구를 들여다보던 늙은 독일인 아버지는 아직 안과 의사입니까? 당신이 낳았다는 딸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당신은 아이의 외조부모에게 보이려고 잠시 다니려 온 참입니까? 당신이 쓰던 북쪽 방에 머물면서 이따금 유모차를 밀고 나가 강가를 산책합니까? 당신이 좋아했던 오래된 다리 앞에 벤치에 앉아 쉬며 늘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던 필름 조각들을 꺼내 눈에 대고 태양을 올려다 봅니까?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그 다리 앞에 벤치에 앉았을 때 당신은 그렇게 문득 청바지 주머니에서 2개의 네거티브 필름 조각을 꺼냈지요. 간무잡잡하고 날씬한 팔을 들어 두 눈을 필름들로 가리고 해를 올려다 보았지요. 견딜 수 없게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처음 진료받던 날, 그러니까 그게 6월 초순의 오후였습니다.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핀 병원 중정에 놓인 철제 긴 의자에서 당신은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필름 조각들을 통해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던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 간호사가 그것들 중 하나를 달라고 손짓했지요. 다 큰 어른들이 나란히 앉아 한쪽 눈을 감고 필름 조각 한 장씩을 들고 해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어딘가 웃음을 자아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늘진 유리문 뒤에서 내가 훔쳐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남자는 필름에서 눈을 떼고 몇 마디 말을 당신에게 건넸지요. 당신은 주의 깊게 남자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남자가 당신의 입술에 어색하게 짧게 입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기에 나는 놀랐습니다. 당신 역시 놀란 듯 흠칫 물러 앉았다가 이내 용서하듯 날렵하게 남자의 뺨에 입맞추었습니다. 함께 해를 보았으므로 생긴 우정에 너그러운 의뢰라는 듯이 당신은 가볍게 일어서서 남자가 들고 있던 필름을 빼앗았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멋쩍게 웃었지요. 당신도 웃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사라지는 당신의 뒷모습을 남자는 여전히 멋쩍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분간의 완전한 정적이 17살의 나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그 병원집의 딸이라는 것을, 갓난아이였을 때 열병을 앓다 청력을 잃었다는 것을, 이태 전에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병원 건물 뒤쪽의 창고에서 목가구를 제작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그날 내가 본 짧은 장면의 서늘함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이 일하는 창고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작업복 차림은 무심히 강가를 산책하는 당신을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나는 라일락 냄새를 갑자기 들이마신 것처럼 멍해지곤 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와 입맞춰 본 적 없는 내 입술이 미세한 전류에 감전된 듯 비밀스럽게 떨려오곤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어머니 쪽을 더 닮았지요. 질끈 묶은 검은 머리채와 다갈색 피부도 보기 좋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이었습니다. 고독한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의 눈, 진지함과 장난스러움, 따스함과 슬픔이 부드럽게 뒤섞인 눈, 무엇이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듯 커다랗게 열린 채 무심히 일렁이는 검은 눈. 이제 당신의 어깨를 툭 건드린 뒤 필름 한 조각을 달라고 손짓해야 하는 순간이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두 눈에서 필름 조각들을 떼어낼 때까지 그저 당신의 동그란 이마를, 거기 흘러내려 달라붙은 곱슬곱슬한 잔머리칼을, 순수한 혈통의 인도 여자처럼 조그만 보석을 붙이면 완전해질 것 같은 콧날을, 거기 맺힌 동그란 땀방울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묻는 동안 당신은 주의 깊게 내 입술을 들여다보았지요. 순간 그 무뚝뚝한 얼굴에 남자 간호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단지 내 말을 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득 당신에게 입맞추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헐렁한 작업복 셔츠의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볼펜으로 썼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봐. 그때부터 내 시력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섣부른 안과 수술은 오히려 실명을 앞당길 뿐이라는 임상 결과들을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당신의 아버지는 값싼 동정심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빛이 해롭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조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그는 충고했습니다. 태양 광선이 강한 낮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지내라고 권고했습니다. 배우처럼 눈에 띄는 검은색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웠던 나는 옅은 녹색을 넣은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필름으로 가린다 해도 태양을 직접 올려다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다시 수첩에 썼습니다. 나중에 수없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해온 듯 당신의 손은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못 보게 되기 직전에 당신이 내병의 예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던 당신은 수첩을 덮어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허락된 것처럼. 그때 나는 불현듯 낯선 슬픔을 느꼈는데 방금 받은 상처나 모욕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못 보게 될 나이는 아직 나에게서 멀리 충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라리고도 달콤한 그 슬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는 당신의 진지한 옆 얼굴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 같은 입술에서, 그토록 또렷한 검은 눈동자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7월의 햇빛을 받은 강물이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처럼 뒤척이며 번쩍이던
당신이 문득 내 팔에 가무잡잡한 손을 얹었던 그 손등 위로 부풀어 오른 검푸른 정맥들을 내가 떨며 어루만졌던, 두려워하는 내 입술이 마침내 당신의 입술에 닿았던 순간들은 이제 당신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낡은 다리 앞에서 당신의 딸은 유모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엄마를 부르고, 당신은 필름 조각들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의 어떤 것도 내 기억 속에선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뿐 아니라 당신과의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까지 낱낱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나의 자책, 나의 후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눈물에 온통 젖어 번들거렸던 그 얼굴, 내 얼굴을 후려친 수년간 억센 나무를 다뤄 사내보다 단단했던 주먹.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예고했던 40살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 2년쯤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더디 진행되어 온 일이므로 마음의 준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담배를 가능한 한 오래 피우는 죄수처럼 볕이 좋은 날이면 집 앞 골목에 나가 앉아 긴 오후를 보낼 뿐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이 상가 골목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교복 치마를 어설프게 줄여 입고 이어폰을 낀 여학생,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